네, 반갑습니다. 사육지 실천론 10주차 제 8장 계획 부분입니다. 원래 이제 그 오프라인 수업을 했었으면 이제 계획이랑 인터벤션을 한 번에 이제 해요. 이제 그 왜냐면 계획 부분이 좀 짧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페이지가 몇 페이지 안 돼요. 그러니까 몇 페이지 안 되기 때문에 원래 교과서마다 조금 상이하긴 하지만 계획이랑 사정이란다 인터벤션 개입을 함께 많이 하는데 음, 근데 좀 계획 부분이 좀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양 보고 뭐 좀 정리하고 하니까 이걸 중간에 가서 끊고 뭐 이것저것 하는 게 사실상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요거를 그냥 길게 투차 나눠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변동 좀 시킬게요. 네, 그래서 잠깐만. 캠 추가. 이게 웹캠도 이게 추가가 되네요. 이거 한번 해볼까? 또 심심한데. 어, 이게 추가를 하면 웹캠이 되나? 오, 이 기능 한 번도 안 써봤는데. 그러니까 이 기능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오늘은 심심하니까 이것도 좀 해볼게요. 오늘 비도 오고 해가지고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나? 이게 이동이 안 되나? 이렇게 이동. 이렇게 이동할 수 있구나. 이렇게 정할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가리잖아. 그죠? 가려서 차라리 이걸 좀 당겨 놓고 오늘은 웹캠으로 한번 조금 하는 거 해볼게요. 되게 신기해. 전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자, 얼굴 보고 하는 게 좀 낫죠? 이렇게 잘 보이나? 네. 오늘은 요 간단한 계획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분량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 수업을 좀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요즘 좀 관심 있어 하는 연구 분야 어, 큰 틀에서는 이제 저도 이제 연구를 계획을 하고 이러는 거니까 연구 분야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수업도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좀 수업도 빨리 끝내고 여러분들하고 좀 다른 이야기도 좀 하고 할까 싶네요. 얼굴 보고 하는 게 좀 낫죠? 네. 네. 자, 계획. 그 사회복지 영역에서 이제 계획이라는 것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서 이제 그런 뭐 관계도 했고 사정에서 정보도 습득하고 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흔히 말해서 틀을 잡았단 말이야. 틀을 잡고 나서 이게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면 건가? 음. 그러니까 어떤 이게 정보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습득을 한 거야. 습득을 했어요. 정보를 습득하고 나서 내가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뭔가를 이제 해야 되잖아. 이 정보를 기반으로 내가 여러 가지 것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걸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올 수도 있고, 혹은 뭐 이런 게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어 이런 걸 줄 수도 있고, 때로는 막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류의 인터벤션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류의 인터벤션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든 어떤 류의 인터벤션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때 인터벤션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 그냥 막연히 워커가 생각하고 하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실제로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한테는 무조건 이거야. 이 방법이 최고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아니면 어떤 워커는 그거보다는 이 방법이 최고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 워커마다의 어떤 노하우나 경험 혹은 그 기관이 할 수 있는 성격, 자원 같은 거를 구했을 때 이러한 방향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아주 좁을 수도 있어요. 한두 가지밖에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어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상담 기관은 상담밖에 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주로 하는 일이 자원이 거기에 다 초점되어 있거든요. 인력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방법도 다 상담에만 초점되어 있는 기관들은 특히 폭력 상담에만 초점되어 있는 기관들은 그 인터벤션 하나밖에 못하는 기관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지기관은 거의 뭐지? 복지기관 그 복지관급이잖아. 그럼 복지관은 당연히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갑자기 뭐 올림픽처럼 보이네. 일본이 올림픽을 지금 연기했죠. 그렇다고 하네요. 올림픽 못한 기간. 어쨌든 어, 올림픽 못한 나라, 연기된 나라.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을 다양하게 지금 복지기관들이 할 수 있고 이것 중에 하나를 선택. 그러니까 워커가 선택하기 하다기보다는 주로 CT가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하거나 때로는 워커가 이 중에 가장 파워풀한 걸 추천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봐. 내가 만약에 복지기관에 가서 어떤 뭔가 나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을 내가 받고 싶다. 그럼 내가 선택하겠지. 그냥 내가 이것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야. 왜? 나 다 아니까, 얼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간다고 쳐봐.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어떤 게 잘 케어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 아나? 대부분 몰라요. 그럼 여러분 안다 치자.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혹은 아이들, 혹은 좀 인지적 장애가 계신 선생님들은 이거 모른다고. 그럴 때 클라이언트의 어떤 선택권이 효과가 있을까?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사실 선택 자체를 못하는 클라이언트도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워커가 가장 효과적이거나 아니면 가장 잘할 수 있거나 가장 자원이 많은 어떤 프로그램을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대신 선택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니 어, 뭐가 더 좋은지도 모르지. 근데 원래라면 클라이언트가 선택을 하는 선택을 주는 게 맞고 클라이언트가 어떤 인지, 정보, 기능, 능력이 된다면 클라이언트가 자기 선택권을 통해서 선택하는 게 베스트이긴 하지만 이게 복지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문하는 많은 클라이언트가 어떤 그런 역량이나 자원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떨어져요. 그렇기에 워커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선택에도. 그리고 이 선택의 영역에 있었을 때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이런 줄 때의 모든 상황 같은 것들을 이제 보통 우리가 계획, 계약, 뭐 계약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야기할 것들의 대부분들은 흔히 말해서 인터벤션이라고 할게 IT 인터벤션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얘가 진행될 때까지의 뒤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말하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이게 얘가 T1에서부터 TZ까지 하자 이거에 따라서 이 모든 게 결정돼요. 빈도, 양, 기간, 방법, 이 모든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총량을 거의 대부분의 총량을 물론 안에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의 한 9할 정도를 여기서 계획에서 일어난다. 여기서 계획을 짜고 간다라고 생각하셔도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자, 이제 이런 큰 틀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출전 과정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사전과 개입을 연계하는 교량 역할. 즉,
우리가 어세스먼트를 했고 인터벤션을 할 때까지 이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브릿지 한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말했잖아. 그 클라이언트에서 받은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뭘 한다고.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받은 많은 이 인포를 바탕으로 베스트 인터벤션을 선택할 때 이 플랜이라는 것이 이 인포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때 주는 교량 역할을 한다. 뭐 그런 의미예요. 좀 어렵게 적어놨지만 쉬워 그냥. 자, 뭐 보면 뭐 읽어봐요. 뭐 쭉쭉쭉 읽어보고 목적지까지의 경로 설정.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그리고 선택을 하는 방법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짜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존슨과 양카가 말한 것처럼 어세스먼트가 어떤 자원, 강점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면 계획이라는 것은 원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목적 진술로 전환.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일어날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이 굿드, 앞으로 일어날 이 굿드 미래를 지금, 이건 미래잖아. 지금 여기서 말해주는 거라고.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될 거라고. 별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때는 아파트 분양 이런 거 구경 가보고 이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오피스텔 생각해본, 오피스텔 한다. 그 우리가 뭐지? 그런 아파트 오피스텔 같은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걸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그걸? 모델하우스. 그래 그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걸 미리 지을 때 모델하우스를 우리 가보잖아.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막 그 모델하우스 가본 적 없나 여러분들? 아무튼 가보다 치자. 뭐 모르면 쳐봐. 모델하우스 가게 되면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 같은 주거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현재 지금 미리 보여준다고. 똑같이 지어진 아파트랑 똑같이 지금 거기 지어놨어요. 모르면 한번 가보세요. 뭐, 저기, 여기 어디냐, 여기, 황령터널 가는 그 골목에, 지금, 뭐, 무슨 오피스텔, 내가 얼마 전에 지나갔다 그 오피스텔 그 계약 분양 이런 거 한다고 내가 살짝 또 마음이 동해가지고 한번 가봤거든. 나 지금 쌤이 집이 없잖아. 집이 없어가지고, 씨, 아파트 비싸서 못 사니까 오피스텔에도 살아야 되나 하면서 내가 그 분양한다고 해서 한번 가봤어. 거기 가보면 모델하우스 있단 말이야. 거기, 그, 어디지? 잠깐만. 내가 조금 쳐볼게. 어, 여기, 여기, 삼정, 그래, 여기 모델하우스, 주말, 여기, 어, 나도 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이게 근처까지는 살짝 가봤다니까 마음이 동해가지고, 여기 가보니까, 보통 이제 모델하우스 가면, 여기 이제 그 조감도도 있고, 여기에 들어가면 이게 방 같은 데 있어. 이 실제로 보여주는 방 같은 게 이제 있거든. 보통 이제 가보면, 이미지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미리 이렇게 방 같은 걸 똑같이 만들어 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파트나 모델하우스가 미래에 만들어질 거를 미리 지금 이게 모델하우스에서 만들어 놓는 거야. 똑같이 인테리어나 이런 걸 똑같이 해가지고 구조나 똑같이 만들어 놔요. 자, 이 말을 지금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나중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목적 진술을 전한다는 말은 미래에 일어날 긍정적인 결과를 지금 이야기해 준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모르면 알 수 없어. 자, 그래서 주요 계획의 단계는 이렇게 한 8단계 정도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8단계 정도. 그래서 우리가 8단계 정도를 한 번씩 봅시다. 뭐가 있냐. 뭐 어려운 내용은 사실 없어요. 어, 이거 발음을 어떻게 하지? 컬스트인가? 컬스트인가 애쉬맨 앤 헐 이렇게 발음하나? 저도 이게 영어가 한글보다 가장 안 좋은 점 하나는 발음 기호가 없으면 이 발음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외국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네이티브 스피커들조차도 이 단어 갖고는 완벽하게 그 발음을 말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주 단순한 단어 볼까? 이런 거. 우리가 이것을 man이라고 발음해야 될지 man이라고 발음해야 될지 혹은 A가 묵음처럼 돼가지고 문이라고 발음해야 될지는 사실상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영어 안에서는. 우리는 man이면 man이고 man이면 man이고 문이면 무가 되잖아. 근데 영어는
특히나 모음의 발음 기호가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굉장히 유동적으로 돌아가가지고 이게 발음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해서 내가 영어 발음이나 이런 게 좀 뭐랄까 자신 없다는 친구들은 자신 없을 필요가 없어. 그거 물으면 돼. 어, 이 영어 외국인 만났을 때 이름 모르면 쫄지 말고 how can you pronounce your name 그러면 알려줘요. 뭐 크리스틴지 크리스틴지 뭐 알아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르면 물어 무조건. 물으면 묻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고 해서 쫄지 말고. 자, 첫 번째 1단계 클라이언트와 지금 이 이야기는 8단계 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와 함께 하는 게. 자, 읽어볼게. 계획 과정에서 클라이언트 목적 설정을 관여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워커가 막 마음대로 해면 안 된다 이야기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클라이언트가 안 되는 경우는 워커가 주로 해야 된다. 근데 가급적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을 지켜줘야 된다 했을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셔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막 하면서 동기부여도 하고 자기 결정도 증진하고 뭐 인파워먼트 뭐 이런 거 시켜주는 겁니다. 2단계 문제의 우선순위 정하기. 자, 클라이언트가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예, 또 그림을 그려볼까? 이렇게 있을 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자, 짜잔 잘 그리지? 짜잔 나 또 이런 것도 잘 그리거든. 자, 얼마나 진짜 그림 같은 그림 하나 나왔어. 기쁨. P1 P2 P3 좀 되자. 뭐 뒤에는 뭐 다 4, 5, 6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문제가 하나가 아니에요. 클라이언트가 어떤 문제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는 복합적으로 일어나요. 개인의 문제가 있고 가족 문제가 있고 뭐 직장 문제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혹은 개인 문제 안에서도 멘탈 프로블럼 뭐 신체 문제 어떤 직업력 종교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가 복잡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 그럼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다 하면 되겠네요. 못해요. 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자원은 언제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시간 자원이 되었든 공간 자원이 되었든 인력 자원이 되었든 자원은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자원이 무한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 막 어떤 사람이 그 외모가 너무 그래서 우울감도 있고 취업도 잘 안 되고 하는데 갑자기 되게 막 다이어트 막 해가지고 우리 그런 프로그램 맞았잖아. 다이어트를 막 하고 나니까 P1이 해결되고 나니까 갑자기 P2와 Problem 2, Problem 3 뭐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 많이 봤죠. 막 건강이 바뀌고 나서 모든 문제 갑자기 다 해결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어떤 한 개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다양한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기도 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무조건 한 번에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어떤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주로 이제 클라이언트랑 대화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혹은 뭐 클라이언트가 판단이 안 쓴다면 워커의 어떤 능력이나 전문성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혹은 지금 당장 해야 된다고 믿는 어떤 특정한 문제를 먼저 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시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순서에 따라서 레벨 1, 뭐 레벨 2, 레벨 3, 4, 5 이렇게 가면서 올라갈수록 제일 위험해. 그러니까 제일 우선순위가 있는 문제부터 먼저 이렇게 하자고 여기 클라이언트와 합의를 하는 거죠. 이 문제 해결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문제 해야 되지 않겠냐? 다른 그 무엇보다 뭐 이것이 빈곤 해결이 우선이지 않냐? 이것보다 건강 문제를 해야 되지 않냐? 이것보다 관계 문제가 중요하지 않냐? 뭐 이런 것을 논의를 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또 궁금한 게 내가 지금 이거 멈추면 카메라도 멈추나? 여기 카메라 있는 거?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카메라가 멈추는지 안 멈추는지. 자,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자,
문제를 욕구로 전환하기. 제가 이거 한번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문제와 욕구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고 클라이언트한테 문제를 얘기하는 것보다 욕구를 이야기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도 훨씬 신뢰감도 생기고 기분이 좋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대충 알까요? 빈곤 문제가 있어요. 빈곤하다고. 문제죠. 네, 빈곤 문제예요. 그러니까 빈곤이 왜 뭐라 욕구가 있을까? 어떤 물질이나 어떤 뭐라고 할까? 어떤 흔히 말 돈이 들어가는 어떤 선택적 욕구가 있을 거야. 뭐 그런 욕구, 뭐 여행 가고 싶은 욕구나 뭐 먹고 싶은 욕구나 이런 욕구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랑 함께 연동이 되어 있겠죠. 아주 밀접하게. 상관관계, 코릴레이션 관계를 봤을 때 뭐 한 8할 이상 거의 뭐 같은 변수겠지. 통계로 따지면 이때 선생님한테 어떤 클라이언트한테 선생님 굉장히 뭐 가난하시네요라고 말을 하는 거 기분이 썩 좋지 않잖아. 내가 여러분한테 나 좀 가난하네라고 말하는 것보다 선생님 지금 현 상태에 비해서 어떤 물질적 욕구가 굉장히 높으시다. 현 수준에 비해서 현 생활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어떤 물질적 욕구가 충족되고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클라이언트와의 같이 일을 하기가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쵸? 너 가난한 애보다는 너 지금 어떤 욕구가 현실에 잘 맞지 않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훨씬 더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넘어가 볼까? 자, 개입 수준에서 평가 전략 선택 무슨 뭐냐? 자, 최우선 순위의 욕구를 두죠. 그 다음에 욕구를 검토하고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떤 자원을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단계 무슨 말이냐면 수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통계 분석 같은 걸 조금 해보면 제가 하는 말을 훨씬 쉽게 하는데 혹시 어, 유닛 오브 어널리시스라는 말을 좀 아나? 분석의 단위. 아마 조사론 같은 거 배운 친구들은 조금 이 말을 한번 들어봤을 건데 클라이언트가 있을 때 이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우리가 이제 설정했다고 치자. 아까 뭐 물질적 욕구, 그런 욕구가 있을 때 이 욕구가 클라이언트의 개인 단위에서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건지, 뭐 가족 단위에서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개인 단위라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학교? 아니면 가정? 아니면 뭐 먹는 거부터? 그러니까 어디에 시작이고 어디를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지금 잡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했지만 욕구가 뚜렷하고 문제가 명확하게 파악된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에브리띵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다고. 시작점이 아이고. 시작점이 여기서부터인지를 설정을 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도대체 갈 때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크기로 가야 되는지 뭐 이걸만큼 가야 되는 건지 이거를 갖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로 좀 해줘야 되는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기본적으로 계획은 다 선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목적을 설정한다. 목적. 자, 목적이라는 거 여기 뒤에 나오는 목표라는 것은 조금 달라요. 목적과 목표가 조금 달라요. 목적과 목표를 책에서 읽는 걸 봐도 되는데 경영학을 혹시나 공부한 친구들이나 아니면 행정학에서 어떤 조직 이쪽 계열을 배운 친구들은 아마 이 목적과 목표를 어렴풋이 조금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영학에서는 목적을 이렇게도 흔히 부르죠. 비전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비전. 그리고 목표를 미션이라고도 합니다. 비전과 미션. 자, 이게 헷갈리거나 조금 맨날 비전, 미션을 들어도 모르는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목적이라는 것은 비전이라는 것은 미래에 있어요. 미래. 비전은 항상 미래에 있습니다. 미래에 변화된 무엇이에요?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졌던 진짜 유명한
비전 있죠. 혹시 기억하시는 친구 있나요?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졌던 비전은 얘예요. DPC. DPC예요. 이게 뭘까? 모든 이의 책상에 개인용 컴퓨터를. 이 비전이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뚜렷한 비전이었습니다. 이게 비전이었죠. 이게 비전이었다고. 그러면 얘들 묻자. 모든 이의 책상에 PC를 했을 때 이게 측정이 가능한가? 라는 말이에요. 이게 측정이 가능해요? 이런 문구가 측정이 가능한가? 이런 문구는 측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모든이라는 개념이 측정이 안 돼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 모든이가 이제 막 갓 태어난 아이를 말하는 걸까? 그럼 도대체 모든이는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측정 가능한 개념이 아니고 굉장히 어떤 모호하고도 어떠한 미래지향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모호해요. 그러니까 비전은 비전을 모호할 필요는 없지만 비전이라는 것이 반드시 측정 가능한 무엇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비전은 방향성과 어떤 이 모든 목적에 대한 지향점을 명확하게 전해줍니다. 즉 MS가 지금은 이런 걸 안 쓰겠지만 어쨌든 예전까지 MS가 모든 이의 책상에 PC라는 정말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아주 뚜렷한 비전. 이 비전에 맞춰서 뭐 1년에 뭐 1년이나 혹은 3년에 뭐 새로운 프로그램 주로 이제 OS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겠죠. OS 개발, 뭐 OS에 따른 어떤 특정한 워드 프로그램 개발한 뒤에 몇 개를 팔고 몇 국에 얼마만큼 많은 나라에 얼마나 많은 시간 안에 몇 개를 얼마만큼의 돈을 설정했겠죠. 미션을 설정했다고.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다시 중요한 얘기라서 비전이 미래에 있다고. 미래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뚜렷하게 눈에 지금 안 보인다고. 뚜렷하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얘는 그래도 방향성은 주어져요.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아주 뚜렷한 방향성. 그러면 목적, 미션이라고도 합니다. 얘는 미안. 이게 아니야. 아니야. 요거지. 어이씨. 어떻게 하더라? 뭔가? 네. 다시 적어야지. 목표. 얘는 당연히 목적이겠지? 이 목적. 이 미션은 현재예요. 현재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현재에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무엇이에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왜? 현재니까 보여요. 현재기 때문에. 현재니까 보인다고. 그러니까 현재기 때문에 보이기에 측정도 가능하고,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그래서 목표는 뭐다? 목표는 현재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하는 어떤 뚜렷한 뭐랄까요? 계획이라고 하죠. 뚜렷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측정은 언제 측정이 가능해야 되며 보여야 되며 관찰 가능하고 중요한 건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숫자로 수치화돼요. 이게 수치화된다고. 넘버가 된다는 거예요. 넘버가 된다는 거. 아마 저랑 푸계평 수업 같은 거 4학년 때 푸계평 수업을 하게 되면 제가 아마 더 뚜렷하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요. 목표와 목적. 그러니까 특히 목표가 어떤 식으로 목표를 잡아야 되는가. 넘버가 가능해야 된다. 넘버가 가능한 것이 수화 가능한 것이 수량화 가능한 것이 이러한 목표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 그러면 내 목표가 어떤 클라이언트의 건강 증진인데 이건 제 목표 아닌가요? 할 때 그건 목적이에요. 건강 증진은 목적이고
건강 증진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클라이언트에게 하루에 30분 걷게 한다. 30분. 혹은 뭐 2km를 걷게 한다. 2km. 혹은 만보를 걷게 한다. 만보. 이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재의 목표가 되고 이걸 통해서 몇 달 뒤, 몇 년 뒤에 이루어질 건강 증진이라는 것은 목적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이 두 가지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뚜렷하게 잘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마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목적과 목표. 그리고 이러한 목표 달성 이후에 행동 단계. 7단계 행동 단계인데 목표 달성을 왜 6하 원칙,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하는 것이 이제 행동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8단계 이제 8단계예요. 어쨌든 목이 좀 걸걸하네. 물 한 잔 마시고 갈까? 잠시만. 조금만 떠들면 좀 목이 좀 아파. 요즘 특히 제가 오랜만에 지금 영상을 찍어요. 제가 좀 더 바빠가지고 딴 거 연구한다고 좀 바빠가지고 영상 찍다가 좀 목이 아프네요. 자, 이렇게 8단계 맞아 8단계 보면 계약을 공식화한다 라고만 나왔어요. 뒷부분 이제 계약 이야기 할 건데 뭐 이제 이게 사실은 교과서도 그렇고 방향 자체가 서양 특히 미국식 형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기관마다 좀 다르고 지역마다 좀 다르고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게 수업 시간에 한번 그때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체계를 갖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런 체계를 갖고 있어요. 이런 체계를 한번 보자. 자, 이게 클라이언트한테 소셜워커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서비스를 제공해요. 서비스 제공하고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돈을 워커한테 안 내죠. 대부분 안 내요. 물론 워커가 개인 클라이언트가 뭐 다르게 이게 뭐 복지관 프로그램 이것을 내긴 하지만 기본적인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근데 서양은 이런 구조예요. 서양은 워커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클라이언트가 그에 관련된 비용, 특히 상담 계열은 다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돼 있다고. 그러면 도대체 이 돈은 누가 줘? 그러면 돈은 얘가 주죠. 얘 누구야? 정부예요. 정부가 주죠.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정부한테 뭘 줬을까? 뭘 줬죠? 세금을 냈죠. 텍스를 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 사람 따로, 서비스 받는 사람 따로. 그러니까 다 따로예요. 사실 이게 삼자 지불 체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자 따로. 따로란 말은 원래는 정부가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국민이 아프고 힘들 때는 원래는 정부가 해주는 게 맞잖아. 원래 정부가 해주는 게 맞았는데 이거 안 하잖아, 정부가. 전담 공무원들이 클라이언트 대상으로 상담 안 하잖아요. 이거를 복지기관한테, 우리나라는 복지기관이죠. 복지기관한테 맡겼죠. 이걸 전문적으로 위탁, 수탁, 위수탁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위수탁 체계를 갖고 있죠. 위수탁을 해서 복지기관이 대신 정부 대신 정부가 해야 될 A를 복지기관이 대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도 자기가 워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주지 않고 정부가 대신 이렇게 돈도 주고 있죠. 대신에 클라이언트는 텍스를 내고 우리가 이런 삼자 지불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처럼 이 계약 관계가 뚜렷하지 않아요. 소셜워커가 클라이언트 사이 이자 계약 체계 주고받는 체계가 명확하지가 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을 할 때 어떤 계약서라고 해가지고 하지는 좀 않아요. 보통 뭐 동의서라든지 서비스 이용 뭐 체결 뭐 이런 게 많이 쓰지 계약서라는 말을 이렇게 쓰지 않아요. 내가 한번 쳐볼까?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관 서비스 계약서 뭐 상담 이렇게 쳐볼게. 이렇게 쳐왔을 때 참여 동의서 이런 게 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검색을 해보면 30 나와보고 이게
이러한 클라이언트와 이런 게 있는데 점포종합복지가 나오네. 이게 부산에 있죠. 사례관리기는 이렇게 동의서 작성하고 여기가 이 계약서가 이 계약서인가? 신청 그다음에 확하지 않아가지고 나도 그걸 보면 그러니까 이게 아닐 수도 있고 서비스 계약서 이거 좀 보자. 실제로 쓰고 있는 걸 좀 봅시다. 실제로 좀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찾아보면 좀 나오니까. 푸드마켓 서비스 계약서 이렇게 쭉쭉쭉 나오고 클라이언트와 관계 이용자 서비스 때 이용 대상 서비스 약정 요 정도쯤 나오네요. 이렇게 3당 복사 이렇게 서비스 약정 이렇게 계약서를 요 정도쯤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서양에서는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이게 보면 여러분들 그 핸드폰이나 이런 거 여러분 가서 계약할 때 뭐 두툼한 거 주죠. 그 정도 수준으로 줘요. 계약서. 되게 복잡하고 안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저거는 한국식은 굉장히 짧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돼 있냐? 이미 3자 지불체기 때문에 정부랑 클라이언트 그 복지관이 이미 사전에 계약을 해요. 몇 명한테 누구한테 얼마나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미 사전 계약서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요. 그냥 이미 정부나 지자체가 복지기관과 위수탁을 할 때 혹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위수탁을 할 때 이미 사전에 계약서가 거의 대부분 완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준해서 따라가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서는 이 사전 계약서를 네가 그대로 따라갈 것이냐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다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네가 그 계약서처럼 사실 저런 계약서의 의미가 이미 우리가 정부랑 해놓은 그 계약서와 계약에 따라 하고 할 건데 네가 여기에 참가할래 그 계약할래 정도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고. 세상에 누가 한 장 계약서가 한 장짜리가 어딨어. 프로그램을 하는데 안 그렇겠어요? 꼴랑 핸드폰 100만원짜리 핸드폰 하나 하는데도 두툼한 계약서가 따로 오는데 저보다 훨씬 비싼 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저런 한 장짜리 계약서가 말이 안 되지. 그게 아니라 이미 정부랑 엄청 많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을 그냥 그대로 나는 그 계약에 준한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갖고 계시면 좀 편해요. 예, 그런 의미예요. 안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자, 근데 이게, 근데, 근데 신기한 기능이 있네? 이런 거 뭐지? 하는 거? 뭔지 모르겠네. 오, 너 돌아가. 이렇게 돼 있구나. 아, 재밌네요. 나 사라졌어. 투명인간. 재밌네. 해상도도 조절돼요. 근데 뭐 이거는 뭐 큰 차이가 없네. 음, 재밌다. 꾸미기. 크로마키는 뭘까? 잘 모르지만 어쨌든 아는 기능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쓰는데 책에는 이제 보통 서면 계약, 구두 계약, 암묵 계약인데 저는 제 한 명의 생각으로 암묵 계약은 계약이 아니에요. 네. 암묵 계약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건 그게 구두가 되었든 말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너와 내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약속하지 않고 약속이 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인간이 텔레파시를 개발할 수 있다는 존재 조건 하에 이게 가능합니다. 이런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암묵 계약이라는 개념 자체는 뭐 책에도 뭐 나오긴 하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개념이에요. 저는 이런 거 자체를 교과서에 넣는다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없애야 됩니다. 설사 이런 게 암묵계약이란 말이 있다 손 치더라도 현장에서는 이런 걸 쓰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현장에 나가든 뭐 이거 말고 다른 무엇이 하더라도 암묵계약이란 건 계약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암묵 계약은 계약이 아니 말을 꺼내지 않고 쓰진 않는데 어떻게 계약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가능해요, 이런 게? 상식적으로. 암묵 계약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계약은 컨트랙트, 리즈라는 개념은 처음부터 명시적인 거예요. 아주 명시적인 거라고. 어. 사실 구두 계약조차도 굉장히 힘이 딸리는 판에 계약은 언제나 서면 계약입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완전 기본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구두 계약이 존재할 수 있지만 암묵 계약은 없어요. 그냥 계약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런 거죠. 뭐 이게 가능한가? 이런 말로 비슷하지? 어, 뭐 그림자 있잖아. 그림자. 그림자는 빛이 없는 그러니까 빛을 안 보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근데 그림자에 빛나는 게 말이 돼? 빛이 나면 그림자는 사라지죠. 예. 빛나는 그림자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빛나는 그림자가 어디 있어? 예. 말은 만들 수 있죠. 빛나는 그림자를 갖고 있었다. 말은 돼요. 근데 빛나는 사실상 빛을 내면 그림자는 사라지기 때문에 그림자와 빛은 같이 붙을 수가 없는 것처럼 암묵계약은 처음부터 붙을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도대체 이거 누가 왜 만들었는지 책이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지만 단언컨대 암묵계약 따위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예, 말이 안 돼요. 암묵이면 그건 계약이 아니라 그냥 워커나 그 기관이 클라이언트한테 그냥 뭔가를 해줬다는 겁니다. 예, 뭐 그런 의미지. 무슨 계약이 어디 있어 여기? 예, 암묵은 계약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 과연 암묵 계약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 예, 저는 최소한 제 입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계약이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자, 서면 계약 가장 공식적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를 다 명시해 놓고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놓고 클라이언트와 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워커의 오해 소지가 없죠. 단점은 뭐냐? 작성 기간 좀 오래 걸리고 어떤 좀 무력한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기간에 어떤 특정 기간에 뭔가 좀 빚진 마음이 있거나 혹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클라이언트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그냥 뭐라고 할까? 반자발적인 느낌으로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우처 사업이나 아니면 장기요양보험 같은 걸 한번 봅시다. 장기요양보험이나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한테 선택권이 주어져요. 선택권. 그러니까 어떤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어집니다. 뭐 바우처 카드를 주든 어떤 뭘 주든 선택권을 주는데 이 기관이 한 개가 아니라 그 동네에 뭐 기관이 10개 있다고 치자. 기관이 10개가 있어. 근데 이제 내가 이때까지 쭉 한 개 기관을 해왔는데 뭔가 옆집에 있는 또리 할머니가 그런 거야. 이 10번째 기관한테 내가 서비스 받았는데 여기 좀 1번 기관보다 훨씬 더 잘 친절하고 뭐 다른 것도 더 잘 해주더라 뭐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가 내가 이 순이 할머니가 나도 좀 이거 10번 같은 거 10번 기간을 좀 받고 싶은데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 왜 선택권이 있으니까. 근데 이 오랜 기간 몇 년간 해왔고 여기 좀 사람들하고 친하다 보니까 약간 뭔가 좀 주저하는 마음도 생길 수가 있잖아. 사람이 정도 있고 인연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내 선택권 있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 이런 계약서 쓰거나 할 때가 좀 이렇게 우려한 마음을 좀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굳이 예를 들어보자면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음, 그런 측면에서 이 이야기 클라이언트의 부담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도 이런 걸 불구해도 있어도 계약서는 언제나 명확해야 됩니다. 언제나 계약서는 왜냐면 특히 쓰는 계약서에 힘이 있어요. 파워가 따로 온단 말이야. 이 계약서의 힘이 워커와 클라이언트를 지켜줘요. 궁극적으로는 둘 다 지켜줍니다. 이 계약서가 지켜줘요. 구두 계약은 이제 문서 없이 이제 말로 이제 하는 건데 장점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공신력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말로 했다. 근데 말로 언제? 요즘은 진짜 말로 했다 그러면 하다못해 증거를 남겨야 돼요. 뭐 녹음, 녹음이라든지 녹화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조금 나은데 이런 거 하나 없이 단순하게 그냥 말로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크죠. 예, 굉장히 큽니다. 다시 말하지만 계약은 가급적이면 서면 계약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다. 내용은 이제 기본 끝났는데 오늘 내용은 뭐 크게 어렵지 않고 조금 간단하죠? 예, 간단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계획을 짜는 것, 계획을 짜는 것인 어, 어떤 사정에 하고 나서의 얻었던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 정보에 가장 적합한 클라이언트 환경에 가장 적합한 인터벤션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고 그 인터벤션을 하는 그 이전에 만들어 놓은 목표, 목적 같은 것을 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계획이라는 거고 그 계획 안에는 계획을 하는 방식이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정리하자면 사정을 통해 얻어지는 수많은 정보를 통해 이 정보를 통해 최적의 어떠한 인터벤션 방법을 설정을 하는데 이 인터벤션 방법에 앞서 어떠한 어떠한 무엇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무엇 이것이 미션일 수도 있고 비전일 수도 있고 방법일 수도 있어요. 웨이 방법일 수도 있고 그쵸? 이러한 기본 방향성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얘를 위한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얘가 동글동글하니까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잖아. 일로 갈지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정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비전은 그 나아가야 될 큰 방향 줄기를 의미하는 거라면 미션은 그 거대한 방향성의 어떤 틀, 선언, 전략을 현재의 관점에서 정해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얘는 측정 가능하다, 수치화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그쵸?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거진 다 담겨있는 뭐겠어 이게 뭐겠어요. 이렇게 돼 있는 막 적어놓은 게 계약서다. 이 계약서다. 계약서는 그래서 문서화되는 것이 가장 최고다. 정말 힘들 때나 뭐 특별한 경우에는 뭐 구두 계약까지는 뭐 어떻게든 뭐 되겠지만 그래도 구두 계약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요즘 디바이스가 많잖아요. 디바이스 많으니까 녹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동의를 구해서 남겨둘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 암묵적 계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예. 그거는 계약서가 아닙니다. 예. 다시 말하지만 빛나는 그림자와 같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일 뿐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해요. 예. 누가 와서 물어도 저는 암묵적 계약은 계약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 그걸 계약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시간 남았는데 이제 얼추 요 다음 파트는 이제 인터벤션이에요. 과연 이제 이 인터벤션 지금 여기 표시해 두었던 이 인터벤션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거고 인터벤션 과정에서 일어나는 뭐 문제점 혹은 다양성 고민해야 될 부분 논의해야 될 부분 같은 거는 아마 이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인터벤션 끝나면 예전에 앞부분에서 이제 뭐 우리나라 뭐 사회복지의 어떤 기본 뭐라고 할까 현황 같은 거 정도 하면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교과서는 이제 그런 게 먼저 나오는 교과서도 있는데 저는 좀 이걸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현황이나 뭐 이슈 같은 걸 조금 뒷부분을 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까지 해주시면 영상을 이제 그 인터벤션까지만 들어주시면 영상 만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보시고 항상 궁금한 점 있으면 제 카톡이나 메일로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만 안녕.